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옆에는 대선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1위, 2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어딜? 여길요. 오라니까 왔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자가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아마 이슈 오도독을 보고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 중에 이 관련해서 경제나 주식이나 부동산 쪽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네, 하고 네, 싶은 네. 말씀이 많은데 그래요? 예. 어떻게 한번 출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훌륭한 참모네. 아니 그래서 저는 네네. 이제 주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다. 아니 뭐 저는 물어보면 뭐 예.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누고는 싶지요. 아 그러십니까? 네. 예, 이런저런 근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정치 경제 이야기 다 편하게 네. 예, 다 여쭤볼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이낙연 아니 이재명 후보 하면 그 가장 뭐 떠오르는 거는 기본 소득입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인데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네. 때문에 이게 뭔지부터 기본소득, 네. 기본주택, 그다음에 기본금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이제 먹는 문제, 네, 소위 의식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옷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예. 이제는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생존 자체는 보장하죠. 그렇죠. 물리적, 생물적 생존 자체는.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굶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건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건 약간 예외적 상황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은 정도는 됐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우리가 보장해 준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딘가에 거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주택. 그러니까 집을 사서 살든지 음. 시장에서 임차를 해서 살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장기 공공 임대를 일정 비율은 확보하자. 선택할 수 있게. 예. 이제 그게 기본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금융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건데요. 예. 지금은 실물 경제 이상으로 금융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근데 이 금융이 곧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 시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재산 많고 소득 많은 사람은 낮은 이자로 장기로 고액을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 그거 가지고 지금 부동산 투기하고 있잖아요. 예.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소득이 낮고 가난하고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 예를 들면 금리가 굉장히 높죠. 절대 안 빌려줘요. 아예 예. 안 빌려줘. 아예 안 빌려주고. 예. 이 사람들은 주로 카드론 그 10몇 %짜리 게다가 사채. 대부업체 예. 20%짜리 3000%짜리 이제 불법 사채 시장까지 가죠. 가난한 사람을 더 보호해 줘야 되는데 부자가 더 이익을 보는 이 약탈 금융에서 최소한의 금융 혜택은 같이 누리자. 최소한의 금융 혜택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 1,000만 원이 왜 나오냐면요. 대부업체들이 아무 자산 담보가 없는 사람한테 빌려준 금액이에요. 아 그렇군요. 보통 980만 원, 990만 원, 예.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거는 자산도 소득도 없고 거의 신용불량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예. 이분들이 이자를 20몇 %씩 내면서도요. 95% 이상이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제대로 갚는 95%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20% 이자를 내면서도 갚는데 왜 3%짜리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습니까? 대상이 아예 빼버려요. 안 해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저거 있지 않습니까? 삼정문란이라고. 예. 그 중에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너 같은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 옆집에서 안 낸 군포 대신 내라. 그걸 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 내가 가난하게 평가되는 사람이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자산이 없으니까 사회 경험이 일치하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못 갚을 돈을 네가 갚아라. 너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의 연체를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우리 국가 공동체에서 금융도 세금도 우리가 다 내서 가난한 사람도 같이 나눠 쓰잖아요. 예. 금융도 혜택을 최소한 같이 누려야죠. 1,000만 원 정도는 도덕적 해이가 없는 대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을 빌려서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떼먹고 그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신용불량 등재, 그다음에 강제 추심 이런 사회생활 제약을 버티겠습니까? 그걸 국가가 또는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겁니까? 시중은행이 빌려주는데 시중은행이 공공연력이 빌려주도록 책임을 해라. 져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신탁이나 기금 같은 게 뒤에 받쳐주고 있고? 저희가 보니까요, 2% 정도를 지원해 드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체율 계산하고, 왜냐하면 이자 자체 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 대출을 시중 금리보다 낮게 하면 예. 이거 빌려다가 예금하는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 높게 1% 정도 높게 예. 그렇게 설계하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굳이 빌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빌릴 수 있는 대신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로 혹시 못 갚는 사람들을 받쳐서 대체해 주는 거죠. 연소득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중저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우리가 주택보증공사의 어떤 보증을 받으면서 네. 사실상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거죠.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한테 기본 예. 대출 시행을 합니다. 음. 이제 500만 원을 빌려줄 건데 일단은 1조 원 정도를 빌려주려고 해요. 20만 명에게. 예. 이제 매년 이제 1조 원씩 빌려주는 거죠. 예. 그럴 때 얼마가 필요하냐고 저희 금융기관에 물어봤어요. 예. 설계를 해서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금융기관 5곳이 들어왔습니다. 경쟁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할 건데 예. 그쪽 얘기는 2% 정도면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재정으로 200억을 빌려주면, 대주면 1조 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 대신에 최악, 가장 나빠서 정말로 나쁠 경우 500억까지 갈 수 있다. 통상은 2%, 그 정도면은 최대 5%. 이것만 해주면은 시중은행 한 3% 정도의 20만 명에게 빌려줄 수 있겠다. 그 기본 대출은 이해했는데 그거는 재정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예, 기본 대출은 이해했는데 기본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주택이 이제 좀 재정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뭐 원가 주택 그다음에 쿼터 아파트 야권 후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기본 주택 얘기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 주택 이름만 바뀌었는데 규모는 훨씬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야권이 하는 거와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야권에서 뭘 하냐면은 그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런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 근원은 원래 부의 소득세입니다. 부의 소득세가 뭐냐면 일정 기준을 중간쯤에 놓고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플러스 소액금을 부과하고 예. 플러스 세금이죠. 예. 소득세지. 일정 기준이 낮아지면 그보다 부족한 만큼을 부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예. 부과한다.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잖아요. 예. 양극화도 완화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야권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양심적이고 그럴듯한데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내시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그 돈으로 나눠 갖고 그러면 양극화 완화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세금을 왜 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 의사결정권은 누가 가져요? 돈 많고 소득 높고 교육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이 높은데 예. 그 사람들이 나는 세금 나중에 가난한 사람 주세요라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은 그 일정 기준 이상의 부의 소득세 중에서 윗부분은 제외. 예. 세금 더 내는 거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자. 예. 돈이 없잖아요. 재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래서 뭘 하냐면 기존의 복지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자. 예. 가 지금 소위 안심소득, 공정소득 개념에 가깝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예. 기본소득은 그거와는 좀 다른 거죠. 기본소득은 그것과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정리를 하면요. 예.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양극화가 문제인 사회인데 예.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성장의 길이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죠. 공감을 하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재정을 나눌 경우에는 예. 가난한 사람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예. 양극화 완화에. 예. 그런데 기본소득은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새로운 재원을 통해서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하는 하겠다. 거죠. 네, 네. 새로운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증세하는 거죠. 증세는 누구에게 어떤 대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우리는 사회복지 지출이 소위 OECD 평균의 60%밖에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경제는 선진국인데 사실은 복지는 후진국 맞아요. 제가 후진국 얘기에 다 비난 많이 받아했는데 예. 그건 객관적인 팩트니까 음. 복지 지출 수준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예. GDP 대비. 음.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늘려야 되는데 이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늘려야 복지를 늘릴까요? 그렇죠.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증세 이게 뭐냐 대체. 그런데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좀 참 도덕적으로 하는 얘기. 세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도와주자. 선별복지. 예.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 내겠습니까?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저항을 줄인다. 첫째,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야 예를 들면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이익 보고 이거는 증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거나 특히 부동산 지금 투기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저항 때문에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토지세를 걷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또는 탄소세 있잖아요. 예. 지금 탄소세 걷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도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항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물가 오르고 예. 기업들 저항하고 못 하잖아요. 예. 프랑스 노란조끼 사태가 벌어질 거거든요. 예. 근데 부과는 해야 되는데 저항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세금은 걷는데 이걸 100%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당해 드립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면 그렇죠. 예. 이게 말을 어렵게 기본소득이라서 그렇지 지금 스위스가 하고 있어요.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국민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예. 이 중 65%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35%는 산업 전환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스위스는 저항이 없습니다. 탄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세금을 탄소세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세 부과에 따라 입는 불이익보다 자기가 배당받는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 논리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1인 1표 예. 민주주의 국가라서 예. 저항이 총량으로 저항은 있는데 예. 개개인으로 따지면 예. 동의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예.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눌 경우에 가구별로 하면 예. 90% 가까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보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기본소득의 논의가 시작이 서구에서 된 거는 로봇이나 네네. 자동화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니 네. 그런 빅테크 기업들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지금의 산업구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가 세계적으로 뭐 1, 2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반면에 실업률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4% 안팎이란 말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냥 제 생각에는 로봇이나 자동화가
완전히 돼서 어떤 일자리가 대체돼서 정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 도입을 해도 되지 왜 지금 도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예. 의료보험을 어느 날 갑자기 도입해가지고 갑자기 세계적 체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지금 전 세계 자랑하잖아요. 예. 이거 40년 됐습니다. 조금씩 개량해서.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예. 그 부담이 나한테 혜택이 된다는 걸 체감해서 그걸 흔쾌히 동의하는 사태는 순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계적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조금 월. 월 하되 지금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예. 미쳤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오냐 당장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게 매우 유용한 양극화 완화 정책이고 이게 매우 유용한 성장 정책이고 이게 매우 유용한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항이 줄어서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실험을 하신다면 단계적으로 실험을 하신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지금 경기도에 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지역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액수를 늘려본다거나 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역별로 필요하면 특정 농촌 농업 지역, 예. 도시 소멸을 걱정하는 곳에 예를 들면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게 확 인구가 늘어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오겠네. 그러면 월 예를 들어 1인당 2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해보세요. 세시대가 살면 60만 원이 수입인데다가 뭐 기초연금 이런 것도 받아서 가구당이 아니고 1인당이니까. 1인당이니까 제가 보기엔 갈 겁니다. 그렇죠. 농촌의 근데 지금 평균 소득. 근데 지금 농촌에 그 농민에 대한 지원금 금액이 직간접 지원금 금액이 예. 1인당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감세, 예, 뭐 농기구, 유류세 예. 면제 이 정도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건 실험을 해보는데 지역적으로 일부 또 예를 들면 분야별로 예. 청년 심각하잖아요. 제가 청년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24세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대통령으로 혹시 권한을 부여받으면 제가 7개 연령 7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예. 부분별로 하고 필요하면 장애인 또 예를 들면 그 문화예술인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영역을 늘려가기도 하고 지역을 늘려가기도 하고 동의를 받으면 또 이것도 예를 들면 제 마음대로 정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 전 국민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제 임기 안에는 예. 그 후에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그 전에라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고 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경상북도 군이 하겠다. 아니면 전북의 무주군이 하겠다 그러면 무주군도 내고 전라북도도 내고 중앙정부도 내고 해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장기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해나가자는 건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효과가 일단은 양극화 완화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재난지원금 작년에 지급했을 때 효과가 엄청 좋았잖아요. 지원했을 때. 예.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왜냐면 무주 사람은 무주에다 써야 되니까. 그 지역이 살죠. 예. 근데 지금 현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송금해버리죠. 그러니까 효과 2차, 3차, 4차는 3배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데도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로 가야 되는데 그 증세해야 될 이유 중에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기가 만국병인데 이걸 네. 막는 유일한 길은 보유세를 올리는 겁니다. 보유세? 예, 선진국 수준으로 하면 1%. 우리는 0.17%니까 이걸 0.56% 정도까지만 절반으로만 올려도 약 30조 원이 생겨요. 근데 지금도 예. 유주택자들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예. 유주택자들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분명히 증세할 거다. 네. 증세는 싫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치에서 증세 얘기는 금기인데요. 정말 금기였는데. 예.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지금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냥 찍어준 거죠. 믿어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근데 증세해야 된다. 그중에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 당연히 동의할 거고요. 예.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아,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그냥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다 돌려줄 거니까. 이러면 압도적 다수는 이익을 뭐 한 채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은 받는 게 더 많아요. 이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가주택 정도일 그렇죠. 것이다. 아니 고가주택도 거의 해당이 없는데 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음, 또는 땅을 무슨 대지를 몇천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음. 뭐 임야를 막 수십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데만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이제 저를 또 욕했느니 뭐 예. 전과가 있느니 하면서 우회해서 공격하겠죠. 근데 그 그건 감수해야죠. 뭐. 정말 그 재벌 권력은 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싫어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를 사실은 산업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 투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너무 비용 많아서 무용으로 그런 거예요. 많이 쓰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이건 제가 되게 무지하게 착한 정책인데 예. 옛날에 김종인 저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때 강제 매각시켰어요. 비용무용 토지. 예. 보유 금지. 예, 맞습니다. 예. 그 빨갱이 정권이라고 제가 만약 그냥 빨갱이라고 그럴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물류센터나 뭐 가령 뭐 마트나 이런 거 세운다고 하면서 농지나 이런 것들 그냥 엄청나게 사버리더라고요. 연수원 예. 이런 거 하면서 몇만 평씩 사놓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를 유유지로 남겨놓고 거기를 업무용 토지로서 쓴다고 하면서 계속 세금 혜택은 받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비일비재 많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을 우리가 제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통 1%예요. 근데 우리 0.17% 아닙니까? 너무 낮다.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세. 그것도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서민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세는 2%입니다. 어. 근데 부동산은 0.2%가 안 돼요. 예. 왜 그럴까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는 서민들이 똑같으니까 2% 하고 부동산은 서민들이 없잖아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금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를 올리면 저항을 많이 하니 다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저는 찬성받을 거라고 봐요. 이 내용을 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증세에서 나를 피해를 준 애가 아니고 증세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온다. 일반 증세가 아니고 예. 기본소득으로 다 돌려드릴 거니까. 탄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저항 없이 탄소를 줄이고 세계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좀 어려워요, 이게 정치공학적 아니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과거에 하면 보통 유주택자 55%, 무주택자 45%이기 때문에 네. 유주택자에 반대되는 정책인 증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표가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공학의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시기도 코로나19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수십 년 동안의 빈부격차의 증폭이 가져온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후보들도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도 좀 평가를 해주시고 본인의 약점이 저는 아까 그런 그 어떤 막연한 그 물론 부자들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그 불안한 눈빛, 그 시선, 약간의 그 두려움, 네. 엄청나게 과격한 정책을 실시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본인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얘기 전에 예. 그 아까 유주택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게 이제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통념. 예.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기본소득 계산기를 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지금 옛날에도 했고 예. 앞으로 저희가 할 거예요.
지금도 한번 뒤져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그 자기가 나는 집이 몇 번지에 무슨 아파트 몇 호, 나는 가족이 몇 명, 내 자산 대비 자산을 입력을 하면 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땅 부동산 소유 상황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가족 수 나오는군요. 입력을 하면 딱 나와요. 우리 집은 얼마 내고 얼마 받습니다. 그런데 90%가 다 더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예. 공론화인데 예. 통념을 깨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건데 음, 이거는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예,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을 내가 받는다. 직접 내가 받는다. 계산을 해보니 내가 더 많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더라라고 하면 의사결정은 명확하게 증세에 동의하겠죠. 예, 지금 북유럽이 그렇습니다. 북유럽은 증세에 별로 저항이 없어요. 국민들 오히려 자꾸 올리자 그래. 근데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올리면 기업 활동이 너무 제약이 가니까 예, 정부가 오히려 누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북유럽 국민들은 왜 그러냐면 신뢰가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면 자기한테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걸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통념을 깨는 건데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예. 기본소득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세금을 더 내고 기본소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3분의 1로 줄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네, 찬성하는 예. 사람이 3분의 1로 줍니다. 예, 그런데 토론을 해요. 찬성 반대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예, 찬성하는 사람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 이유가 있잖아요. 예. 설명해서 토론을 해. 공론하지. 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3분의 2가 찬성합니다. 70%, 67%가. 예. 왜 그러냐면 동전의 다른 측면을 본 거죠. 음.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나한테 이익이구나.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예.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설득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고 하니까 긴가민가 이 상태일 겁니다. 20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아, 들었기 네. 때문에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아까 아까 이제 약점, 여쭤봤지만- 불안함, 두려움 이 얘기 잠깐 할게요. 그렇죠. 그거 듣고 싶죠? 아니 그거 듣고 싶어요. 예. 그 저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거는 그 추진력 때문에 생긴 문제 같고 두려움은 추진력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멈출 거다. 뭔가 시작하면 제가 실제로 인터넷 그 댓글에 백도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백도 없는 백도가 없다. 백도 없다. 예. 그 윷놀이 이거 아시죠? 백도. 예, 알죠. 예. 백도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아. 행정이 일관성과 원칙이 없으면 예. 무너집니다. 계곡 정비를 제가 2개의 옵션을 딱 제시했잖아요. 음. 이렇게 하면 강제 철거 나오고 비용 무시고 처벌받고 혜택 없습니다. 근데 자진 철거하시면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처벌도 없고 지원도 받습니다. 이 2가지 옵션을 제시했는데 보통 옛날 같으면 데모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머리띠 묶고 막 그러고도 후퇴했겠지. 음. 그래서 또 그대로 갔겠죠. 근데 저는 이거 2가지 옵션을 제시했을 때 그 계곡 주민들이 이 옵션을 받아들였어요. 설득을 통해서 99.7%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아, 그래? 자진 철거였어요? 자진 예. 강제 철거한 5개밖에 없고요. 1,600건은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석 달 만에. 그게 권위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예. 일면은 두려움, 일면은 기대. 저 사람은 진짜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버텨봤자 소용없지. 괜히 맞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혜택 받으면 할 거냐, 맞고 할 거냐. 이게 예. 이렇게 된 건 두려웠겠지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리에 어긋나는 일이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예. 제가 경기도에서 앰뷸런스 가짜 앰뷸런스 단속 심하게 하거든요. 그 가짜 앰뷸런스 운영하던 회사는 무섭겠지요. 그러나 선량하게 앰뷸런스 운영하던 쪽은 좋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비켜주니까.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죄를 짓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옆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또 불안함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매우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요. 아까 계곡 정비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즉흥적으로 가고 철거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0개월을 연구해가지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연인산을 제 아내하고 가보고 쭉 둘러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 경기도 연인산. 예, 예. 그게 도립공원이에요. 아. 근데 거기 갔더니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도립공원인데. 그래서 제가 10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경우, 저항할 경우, 뭐 휘발유통 들고 도청에 대바로 올 경우, 뭐 이렇게 저항할 경우, 이거 다 공무원들이 반발할 경우, 이거 싹 모든 경우를 다 해가지고 대단하시네. 제가 딱 확신이 있었어요. 아, 예.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6월달에 했고 9월달에 끝나버렸죠, 사실상. 근데 그때 제가 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모든 나쁜 경우를 다 계산해서 예. 완벽하다 싶으면 정책을 시작하는데 예. 일단 시작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이제 가면서 이제 자기 자랑으로 그 넘어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 집행 과정이 빠르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뭐 다른 정책들도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건 다른 종류의 불안함이나 네, 두려움일 네. 수 있는데 지금 1, 2를 다투는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느끼는 네.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유권자들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저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래요? 저는 정의로운 무서우세요? 요새 큰일 나겠다 싶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봐가지고 제가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 시키겠다 공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이분이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를 줘야 된다. 세금 걷어서 국민한테 줄 거면 세금 걷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게 야경국가 사고잖아요. 자유주의 이전 단계의 예. 야경국가 사고잖아요. 예. 안 되겠는데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서울지검의 뭐 김모 검사가 저를 잡아넣기 위해서 무슨 KBS 보도. 조폭한테 예. 조폭한테 뭐 어쩌고 예. 불어라. 성남 시장 시절에 그렇죠. 예. 안 불면 너 보복해서 너 SNS 완전히 보내겠다 막 이래가지고 SNS 많이 하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하는 그런 건데 정치인.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사실 놀랍지 않은데 예. 맨날 당하던 일이니까 뭐 경찰 검찰 맨날 했던 거예요. 예. 수십 년 동안. 제가 절대로 먼지를 안 만드는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아니까. 그런데 제가 놀랐던 사실은 그때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였다는 거죠. 그 라인 자체가 바로 밑에 또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예. 그런데 이 중에 일반 국민들께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옛날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원래 무혐의난 사건은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예. 저쪽 서류 창고에 기록 보존계라고 하는 데에다가 예. 갖다 처박아 놓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난 거.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재기 수사를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담당자는 지가 무슨 수로 이미 종결돼서 결재해서 끝난 사건을 지가 무슨 수로 그걸 가져와서 재기 수사 하려면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난 사건을 그렇구나.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뒤집어서 죄명을 바꿔서 공소시효 지난 걸 갖다가 죄명을 바꿔서 늘려가지고 이거를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강력부 검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냥 있는 사건 인지한 것도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부장검사 있고 위에 차장도 차장검사가 한동훈이었단 말이죠. 그러죠. 예. 그다음 지검장이 윤석열.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텐데 이걸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적폐를 청산하는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았더니 정의를 그 빙자한 적폐 검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분 큰일 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게 진짜 불안한 거지. 뉴스버스에서 그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 네. 이것도 충분히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이게 합리적 추론인데 예. 그 어떻게 모르고 무관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정당한 일이었다면 그 초중장이나 차장에게 보고를 하지만 그 외 일은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모를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총장의 가족에 관한 일이고 관심이 집중된 일인데 그 정보 수집까지 시켰었죠. 그러니까 총장 몰래 부하들이 뭐 그리 충성심이 높아서 저는 그 변명이 전혀 수긍이 안 됩니다. 그거는 특히 내가 서울지검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저는 그때 말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았다면? 예. 너 이거 왜 재기 수사를 왜 하냐? 몇 년 전에 이거 한 거를. 이유를 당연히 물어볼 테고 검사가 그러면 얘가 나쁜 놈이라서요. 그랬겠어요? 예.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 감이지. 그렇죠. 몇 년 전에 저 창고에 넣어놓은 사건을.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위험하다. 이런 게 진정으로 위험한 거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드랍되거나 아니면 2등이 되거나 3등이 된다면 네. 그리고 지금 지지율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온다면 홍준표 후보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1등이 돼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이나 홍준표냐라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더 힘든 상대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단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후보야 뭐 국민들이 정할 테고 뭐 홍준표 후보의 약점은 뭐라 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하고는 많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분 덕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분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 첫 번째로 도와준 게 뭐냐면 예. 제가 시립의료원 만들기 시민운동하다가 이제 공공의료 확보 운동하다가 제가 처벌받아 전과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확히 약점을 알고 계시는구나. 예, 내 전과가 공공의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분이 그때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잖아요.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딱 비유가 돼. 공공의료 시스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무상급식 여기 유기농 무상급식 확대를 했잖아요. 상남시에서 그때 그분이 경남에서 급식을 잘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경남에서 제가 딱 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줬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 홍지사시죠. 예. 홍지사, 경남지사. 홍지사님을 저는 시장급이고 예. 그건 지사급인데 예.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분 타고 올라갔죠. 그걸 많이 도와주신 거죠. 아. 그 최근에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비난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분이 진짜 포퓰리스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말 보수 우익 포퓰리스트죠. 어떤 점에서? 핵무장하자 뭐 이런 거. 아. 아니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합의고 남북 당국의 합의인데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할 거고 북한 핵무장을 합법화시켜주고 예.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핵 재배치, 핵무장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분 예를 들면 철업당은 좀 그렇고 어쨌든 화끈하잖아요. 근데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문제가 되죠. 실제로 그분은 극우 포퓰리스트에 가까운데 저는 포퓰리스트 아닙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합리적인 일을 예. 남들이 반대하지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과를 냈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대비는 확실하게 되니까 예. 선거는 참 편하겠다. 편하겠다. 또 판단은 말씀하시는- 국민이 하실 거니까. 그럼 국민은 그 부분을 선택할 거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걸고 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그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다면적이어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이랄지 뭐 투기 좀 안 하고 제대로 좀 편하게 주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3분의 1쯤 된대요. 예. 하지만 반면에 집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예. 다른 사람이 돈 벌었던 것처럼 나도 민간주택으로 분양받아서 5억이나 10억 정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분명히 서울 있죠. 수도권에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그거 이제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있지요. 뭐 언론도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세력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 자기들이 살아가는 길이니까.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당연시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도 분양받을 기회를 주겠다. 로또 분양의 기회를 주겠다. 이게 도박 사회입니다. 도박사이다. 예. 그거 아세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도 1억짜리 당첨 가능성 그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품을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우리 저 백신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건 옳지 않은 심리거든요. 그게 도박 심리예요. 그래서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예. 그럼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거를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어. 로또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수십만 가구가 막 이사를 다녀요. 경기도에. 이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정치인은 않죠. 예. 정치인은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추종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럴 거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비록 현재 그 대중의 정서상 예. 불리하더라도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바꾸어야죠. 저는 기본주택 얘기하니까 기본주택도 다 분양을 해야지 왜 분양 기회를 줘야지 그걸 장기 임대하냐. 예. 그럼 분양 받고 싶은 사람 얘기인데 분양 안 받고 나 편하게 좀 평생 살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왜 기회를 안 줍니까? 예. 표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정치 수준을 믿습니다. 만약에 진짜 국민들이 모두가 압도적 다수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라 망했어요. 근데 한쪽에는 뭐랄까요?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그 논쟁을 계속하지만 한쪽에는 지금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고 그거를 부추기는 분명히 언론들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 뭐 이런 당연하죠. 나도 100억 벌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 있거든요. 그건 인간의 욕망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인간의 욕망대로라면 여기는 약육강식의 밀림이 됐겠죠. 이 사회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쓰세요. 다른 사람 감염됩니다. 했더니 우리 국민들은요. 자기 돈 내가면서 새벽에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 쓰고 마스크 없으면 집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일본도 안 그렇더라고요. 말 안 들어요. 예. 쓰레기 분리수거하라면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저 사람 사서 하라고 아무도 안 해. 독일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말도 못 꺼내요. 예. 우리는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플라스틱 병을 헹궈서 내셔야 하면 자기 수돗물값 쓰면서 헹궈서 냅니다. 그 분리에 뚜껑 떼서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국민을 믿어야죠. 만약에 제가요 국민을 믿지 않았고 그 예를 들면 통념에 따라서 정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나 해야 되는 거, 비난이 쏟아지는 거, 갈등이 유발되는 거 하나씩 그걸 돌파해 와서 성과를 내니까 국민들이 저를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거 믿고 가려고 그래요. 그냥 쭉. 시간이 참 모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 그런가요? 예. 한 두세 가지 질문 그러세요? 더 네. 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는 만약 1위를 하시고 원팀이 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양식과 관행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성을 믿지요. 예. 이때까지 우리는 다 언제나 원팀이었고 뭐 경쟁은 격렬하게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끝나면 합쳤죠. 지금 현재 상황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게 극히 일부죠. 충청은 아직 일부고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럼요.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국민의 마음은 정말로 물 같은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언제 뒤집을지 모릅니다. 지금 전 과정 말씀하시는 거에 약점도 그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도 나왔지만 장점도 나왔거든요. 그럼요. 예. 뭐 모든 면에는 약점과 단점이 공존하고요. 예. 음지에만큼 양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보고 뭐 표정 관리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속마음이 예. 뭔지 추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얼굴에 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맞춰야 된다라고 밖에서 근데 그건 주문을 맞아야 하고 된다고요?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